네, 확실히 글로벌 투자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미국 시장 투자하는 분들이 진짜 많긴 많은 모양이에요. 네. 뭐 GIN도 그렇고 뭐 미국 투어도 그렇고 미국에 직접 투자하신 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그 액수도 크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금리 같은 것도 다 일일이 체크하시더라고요. 채권 금리 다 보시죠. 10년물 얼마냐 오늘은 또 저 미국 FOMC 뭐라고 하더냐 이런 거 등등. 솔직히 음. 우리 물가 물어보는 거랑 미국 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미국 물가 대답 더 잘하세요. 우리 물가보다. 그 정도예요. 예. 왜냐면 또 미국 물가는 증시에 바로 영향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물가가 증시에 영향 주는 것보다 그게 더 클 것 같긴 네네. 한데. 자, 오늘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미국 FOMC 결과 이야기 그리고 네. 또 물가나 환율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FOMC 결과가 언제 나온 거예요? 오늘 새벽에 3시에 나왔고요. 3시 반부터 기자회견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용은 예상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나요? 우선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네. 이번이 6월 FMC다 보니까 예. 369, 12월에 저희 점도표랑 경제전망 수정해서 네. 발표가 되는데 올해 인하 횟수가 3월 달에 2번을 찍어놨었는데 네. 그게 한 번으로 좀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우선 2회를 유지를 했습니다. 두 번을 유지를 했다. 네, 네. 유지는 했는데 그 분포도 자체가 네. 조금은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즉 덜 올릴 수 있다라는 위원들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중간값 기준으로 결과를 내니까 2회는 유지가 돼서 시장은 좀 안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에 대한 오늘 결과값은 네.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비둘기파적이었다. 그러니까 즉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3시부터 그걸 발표하고 나서 3시 반부터는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답변들은 파월은 좀 원래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둘기파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잘 혼합이 잘 돼가지고 금리도 거의 소위 똔똔으로 끝났습니다. 예. 시장의 걱정보다 FOMC 결과는 그렇게 매파는 아니라 살짝 마음은 놓였을 수도 있지만 네. 또 파월의 발언들 보면 이 양반이 원래 참 시장 친화적으로 얘기하던 양반인데 너무까지는 아니고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매파적으로 나왔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잘 믹스가 돼서 네, 그냥 유지가 쭉 되는 느낌으로. 네, 네,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3분기 때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FMC를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잘 파월이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저처럼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저는 점도표를 봤거든요. 네. 근데 높이 찍은 그 위원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네. 높이 찍은. 아니, 그러니까 그 금리가 여전히 높을 거다. 네. 많이 인하를 하지 않을 거다. 인하 안 할 거다. 라고 찍은 위원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매파적인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이제 연준을 계속 분석하니까 네. 점도표 제가 차트 사진을 좀 가지고 네, 왔는데 네. 그걸 혹시 예. 띄워 주실 수 보시면은 네. 여기 저희가 파란색이 3월달 점도표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6월달 점도표여서 저희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비교를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네. 저기 보시면 그 파란색이든 빨간색 점에 검은색으로 칠해 놓은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19명의 위원들이 점을 찍는데 네. 중간이면은 딱 10번째 위원이 점을 어디에 찍는지가 이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2025년 올해만 보시면 저기 맨 위에 상단이 올해 인하 없다. 동결을 주장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파란색이 4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측에 빨간색이 7명이 됐어요. 7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올해 인하를 하지 말고 동결을 하자. 네. 내리지 말자. 라고 한 사람이 7명이 찍혔는데 네. 이게 2회로 유지가 됐었던 이유는 저 밑에 2번 인하를 하겠다라고 찍은 위원 수가 9명이 된 거예요. 8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10번째 찍은 게 저기 세 번째 아랫줄에 동글뱅이 검은색이 하나에 딱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명만 점을 위에 찍었으면 1회로 시장이 우려했었던 것처럼 올해 한 번 인하로 중간값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점도표의 변화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게 네. 시장이 아까 연준 내부에서도 되게 양분화됐다. 아예 동결 아니면 아예 2번 인하가 필요하다. 중간이 거의 없는 거죠. 한 번 인하를 하자고 찍은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7대 8로 되게 양분화됐는데 그래도 중간값 기준으로는 10번째 위원회 이 점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2번으로 유지가 돼서 안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점도표에서 네. 중간값이 중요해요? 아니면 저 여러 칸들 중에 평균? 한 칸에 많이 몰려 있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말씀하신 게 평균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간값을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미디언 값으로 실제 연준도 발표를 미디언 값으로 해줘요. 평균으로 하게 되면 너무 분산이 많이 되어 있을 때 그런 거 있긴 하고요. 통계적 오류가 있으니까. 근데 다만 지금처럼 중간값이 동일할 때는 분포도를 보는 거죠. 이게 똑같이 중간값이 유지됐더라고 하더라도 네. 조금 매파적으로 쏠렸는지 비둘기파적으로 쏠렸는지. 그래서 제가 올해 것만 놓고 보게 되면 안도는 했지만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도 많아서 네. 향후의 지표들을 보고 실제로 한 번 인하로 줄 가능성들도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월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예상보다 파월의 발언들은 그렇게 비둘기파적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다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저기 내년하고 내후년 저희가 내일도 모르는데 네. 내년 내후년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시장들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저희 검은색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 다 한 칸씩 올라갔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올해 2번, 내년 2번, 내후년에 한 번에서 총 5번 인하를 3월 달에 찍어 놨었는데 네. 올해는 2번, 내년 한 번, 내후년 한 번에서 총 4번으로 총량 자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하에 대한 경로, 이 패스가 5번에서 4번으로 준 것도 있고 네. 실질적으로 한 번씩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이 줄어든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이것만 보면 되게 매파적인 거잖아요. 네. 아, 인하 총량 줄이겠다고. 네. 근데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저기 2026년하고 2027년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네. 거의 우측 끝에 찍혀 있죠. 네. 그럼 그 얘기는 저 검은색 동그라미가 한 명만 아래 찍었으면은 그럼 저번 년 그러니까 3월 달하고 똑같이 유지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거는 양분화된 게 맞는데 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총량이 줄긴 했으나 한두 명 차이였어요. 위원들의 이 네. 변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 위원들도 지금 장기 전망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파월도 점도표 너무 신뢰하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그냥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이번 전망치에서 실업률도 올리고 물가도 올렸지만 어느 쪽에 중점을 더 둘 거냐가 이제 시장 금리가 내려갈 거냐 스테이 할 거냐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냐를 결정할 건데 저는 실업률, 고용지표가 올 여름에 되게 중요하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해서 이 전체적인 점도표의 변화를 저는 그렇게 되게 매파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네. 오히려 금리 인하를 계속 할 수 있네라는 신호를 계속 줬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점도표가요.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쭉막 6월에 3월에 찍은 게 이렇게 쭉 이렇게 변화도 보이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게 정말 2026년, 27년에 금리를 저렇게 갈 수 있다는 그 전망을 우리가 잘 봐야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3월이랑 6월에 저렇게 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재 경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이거는 그때 매크로 경기 환경하고 네. 이미 만약에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인하를 할 거다라는 그 패스 자체가 경로 자체가 똑같았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항상 한쪽 방향으로 연준이 쏠려서 뭔가 제시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미래의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네. 이게 결론이 뭐 인하 쪽을 보는 건지 인하하기 싫은 건지를 네. 저희가 좀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제 판단은 네. 그래도 너무 매파적으로 가진 않았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번에 물가도 올릴 거고 네. 실업률도 올릴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는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네. 이미 3월 달에 작년 12월에서 3월 넘어올 때 실업률 올리고 물가 올려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기정사실화했는데 네. 이번에 전망치는 둘 다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더 심할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폭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고용시장이 조금 망가졌었을 때 연준이 대응할 가능성들이 네. 올해 하반기 때 가능성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점도표가 저 정도 분산되어 있는 거는 네. 뭐 올해 말고 이제 내년이나 이렇게 저 정도 분산되어 있는 거는 네. 이게 이제 다른 때랑 비교할 때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 정도 뭐 원래 저 정도 나옵니까? 지금 사이클에서는 확실히 많이 갈려 있는 겁니다. 갈려 있는 거예요? 네, 갈려 있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갈려 있잖아요. 네. 근데 저게 이제 9월 달하고 12월은 거의 끝났으니까 9월 달에 가면은 많이 좁혀집니다.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한 두 번 네. 정도밖에 남지 않으니까. 거의 다 결과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년 내후년에 대한 점도표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점도표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점도표를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분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아마 점도표 이렇게 해설하는 게 네. 다른 방송에서 뭐 없진 않겠으나 네. 별로 없을 거야 아마. 맞아요.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예. 네. 근데 하나 유의하셔야 될 네, 게 네. 아까 점이 제가 10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이 19명이 다 찍기 때문에 10번째인데 가끔 뭐 연준위원이 부재가 생기거나 이럴 때 19명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딱 중간값이 한 명으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두 명이 그러면 이 동그라미 사이를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19명이니까 딱 떨어지지만 네.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저기 점도표는 혹시 네. 어디 칠판 놓고 네. 한 명씩 가서 툭툭 찍어요? 아니면 종이에서 낸 걸로 이렇게 점도표? 그 길거리 투표처럼.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마 스티커 하나씩 네. 있잖아 그런 거. 옛날에 그 노홍철 씨가 많이 명동 같은 데 아, 가서 그쵸, 그쵸. 거기서 딱 많이 했죠. 놓고 점 찍고. 아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점도표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네, 게 네. 잠깐만 점도표 다시 네. 띄워주시면 솔직히 저기 누가 찍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일주일 동안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밝히질 못하잖아요. 근데 딱 FOMC가 끝나면 그 중에 몇몇 위원들은 자기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꺼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절대 파월 의장과 같은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네. 하면 안 되죠. 자기의 의중을. 그렇겠죠. 근데 저나 조금 시장 참여자들, 미국에서도 생각하는 파월이 어디 찍었을까? 아 그걸 또 추적하기도 해요? 네,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저기 올해 빨간색 그 동그라미에서 중간값이 지금 2번 내린 거잖아요. 네. 저 2번이나 저 8명 중에 1명이 파월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좀 아, 생각하고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해왔었던 뉘앙스들이 다른 연준 인사들이 했던 것보다는 인하가 필요하고 여전히 물가보다 좀 고용시장도 보자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2번일 가능성들이 높고 오늘 시장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똔똔으로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기물은 거의 보합이었는데 2년물과 같은 단기물은 조금은 더 내렸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확대됐어요. 네, 근데 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7대 8인데 8 중에 한 명이 파월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파월이라면. 그럼 어쨌든 파월이 결정을 하는데 네. 연준은 파월 수장이 제일 중요한데 2번 인하를 찍었고 안 바꿨고 그리고 하나는 내년 5월에 파월 임기가 종료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이제 더 빨리 땡길 가능성도 이제 낮아졌고 근데 그 다음 임기를 이제 맞을 사람이 워시나 아니면 베센트 재무부 장관으로 거론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가 절대 재임명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두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인하를 많이 하면서 이자 비용을 낮추는 데 노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네. 점도표 중간값이 유지되고 내년 내후년까지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름 안도를 했는데 내년까지 가보면 더 비둘기파적인 수장이 연준을 이제 오게 되면 네. 더 인하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들도 네. 살짝 얕보였었던 오늘의 회의가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이 점도표 그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 장기적으로 아, 3%에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앞으로 미국은 대충 저 정도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게 오늘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거의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번 3월 전에 작년 12월까지 네. 네 번 연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하되 미국 경기 체력이 과거 저금리 시대나 인하를 했었어야 했을 때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래서 저 장기 시계열이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대략 한 5년에서 10년을 보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인데 원래는 2% 정도까지 2% 대였죠. 보다가 네. 3%까지 올라가니까 이걸로 시사하는 건 뭐냐? 인하는 하되 너네 너무 옛날 코로나 때처럼 저금리 장기화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걸로 계속 시사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단기물 국채금리는 좀 네네. 연동이 될 텐데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많이 못 내려라고 하니까 장기 국채금리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되게 4.4%, 4.5%, 뭐 30년물은 더 높은 금리에서 네. 네. 유지가 되게 만드는 큰 하나의 재료였었습니다. 근데 이번 저는 기자회견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네. 발언이 비재화의 물가는 내려가는데 네네네. 재화 물가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네. 결국 관세 때문에 저 금리 못 내려요. 이 얘기를 딱 파월 의장이 사실 거의 직접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고용에 더 집중하자라는 제 생각을 네,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보거나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파월도 원래는 계속 데이터만 보자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조금 바뀐 게 미래를 좀 예측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나온 거 없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네. 계속 여름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여름. 그러니까 지금도 더운데 조금 더 뒤인 7, 8월을 얘기하는 네. 거겠죠. 네. 왜냐하면 실업률도 올라갈 것 같지만 파월이 더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관세 부과에 대한 이 영향이 이번에 발표된 5월 물가까지도 사실 안 나왔잖아요. 네. 미국 물가에서. 네. 아까 서두에 물가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마 여름 물가부터는 상품 가격에 전가가 되고 그게 결국에 생산자나 판매자나 소비자나 수입자 누군가는 떠안아야 되는데 네. 제일 우려하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거니까 그거를 좀 지켜보고 싶다.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싶다라는 게 지금 연준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물가 전망치도 3%까지 올렸습니다. 그럼 실업률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실업률 전망이 4.5. 4.5까지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이제 연준에서는 그럼 이 정도 실업률이면 고용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4.5 이상이 되면 좀 고용 쪽에 많이 집중을 할 거라고 봐요. 거의 문턱까지 왔다고 보시네요. 근데 지금 그 문턱까지 왔지만 안 올라가고 있죠, 실업률이. 지금 계속해서 소시점 첫째 자리 기준으로는 예. 4.2가 계속 유지돼요. 근데 4.2% 실업률이 4.2%로 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소시점 한 셋째 자리까지 보잖아요. 네. 그럼 1월부터 5월까지 미미하게나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째는 4.2가 계속 유지가 됐지만 네. 올라가고 있는 구조고 저희 작년 8월에 네. 9월에 연준이 50bp 빅컷해서 인하를 시작했잖아요. 인하기로 네. 진입을 네. 했는데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실업률이 4.3까지 갑자기 올라가서 샵룰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의 지표에 부합이 됐었고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이 얼마냐? 4.2에서 4.3 그 부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제가 그냥 올라가는 거가 몇 퍼센트라는 그런 그 기준점을 제시드리는 것보다 네. 저희 어제도 발표했었어요.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빈도수가 높아서 저희가 빨리빨리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지금 3개월 동안 5개월인가 동안 3만 개가 늘었고요. 3만 건수가 늘었고 네. 연속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받았는데 실업자가 됐는데 재취업을 못하면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청구 그 실업수당을 그 인원수가 2021년 이후로 가장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용 경기가 계속 좀 냉각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물가의 관세 영향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타났고 네. 그리고 여름에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보다 쉽게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데 뭐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물가가 이제는 반영이 관세께 될 거다라고 보니까 둘 다 올라갈 거여서 전망치도 둘 다 올려놨는데 네. 뭐에 더 집중할지는 성적표 까보자. 그게 여름일 거다. 라고 오늘 파월은 얘기를 한 거죠. 그 파월 이야기 중에 혹시 이 얘기는 진짜 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고 할 만한 게 또 있습니까? 파월이 했던 얘기 중에요. 예. 저는 요 정도 체크한 거 정도면 될까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여기도 맞아 이멘트도 있었다. 고용 시장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인하가 저 자꾸 이렇게 너무 비전문가로서는 이제 막 계속 그러니까 기자이긴 하지만 네. 비전문가로서는
되게 매파적인 대로 계속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아, 고용시장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고용 탄탄하니까 지금 굳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파월이 원래 2번 인하도 보고 네. 좀 비둘기파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자회견에서 그만큼 비둘기파의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제가 평가한 이유가 네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물가는 마치 향후 여름을 되게 강조하면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네. 하는데 고용 지표는 지금까지 나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업률이 4.2다. 네. 그럼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표되고 있는 실업 관련 지표들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늦었었을 때의 대응은 되게 빠를 수 있고 네.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FOMC 전날에 트럼프는 파월을 되게 비판하잖아요. 네네. 너무 늦은 사나이라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 파월이 얘기했던 거 중에 조금 주목할 거는 네.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맞다.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성명서에 문구를 삽입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할지를 되게 주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고 네. 심지어 이게 이미 담합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기자회견 예를 들어 1시간 하면 네. 절반까지 중동 얘기 질문 기자들이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했는데 그것도 거의 그냥 심플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동발 원유에 대해서 수요가 이제 크지 않다. 이제 수출국이잖아요. 원유 수출국이잖아요. 네, 수출국.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이 크지 않고 과거 오일 쇼크 때만 제외하면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적이 별로 없다라고 파월이 그냥 딱 선을 긋고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이란 전쟁에 대해서 물가 올라가나 이럴 일은 우리나라는 없다. 네네네. 그러니까 크게 되게 뭔가 하나의 재료로서 두는 모습은 오늘 발견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쭤볼 게 많은데 지금 이제 어쨌든 채권 같은 거 이제 보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채권 투자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요즘에 네, 많습니다. 개인분들도 네. 뭐 ETF로 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직접 네. 뭐 채권 뭐 트레이딩 하신 분들도 있는데 채권이 그래도 지금 뭐 미국 10년물이나 뭐 30년물, 50년물 이런 거 막 금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사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네네네네. 그 뷰는 대체로 증권사들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권사마다 뷰는 다르고요. 아, 달라요? 제가 FOMC 날마다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미국채 10년물을 지금처럼 물가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국면에서 봤었을 때 4.3% 초중반이 제가 추정한 적정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은 높은 국면이기 때문에 전 하반기 때 한 4.0에서 4.1%대까지 내려와서 입절할 수 있는 차익 실현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전 여전히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 역시도 여름을 되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연준이 지금 2차례 인하를 찍어놨는데 저는 9월하고 12월 정도를 보는데 이게 7월 FOMC 정도 되면은 네. 뭔가 신호를 좀 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좀 금리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반등할 때마다 그게 4.3 윗구간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네. 하면 네. 저는 만약에 여력이 되시면 저는 비중 확대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3 넘어서면 네, 저는 정확히는 4.32에서 4.34 정도를 보는데 네. 지금 어차피 막 4.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오늘 지금도 한 4.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레벨은 만약에 뭐 신규 진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력이 있어서 좀 뭐 추가로 담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뭐 요 정도 레벨이면 나쁘지 않다. 네. 요게 연말 정도엔 4.1 정도? 저는 뭐 연말까지일지 3분기 중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한 4.0에 4.1 정도까지는 한 번은 터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4.1쯤 되면 네. 얼마 먹는 거예요? 우선 어느 시점에 들어가냐에 다르고 얼마 투자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네. 좀 잘 투자하신 분들은 저랑 이제 저희도 개인 고객들 만나 뵙지만 네. 4.5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10년물 4.5 기준으로. 찍을 때마다 들어가신 네, 분들. 네, 네. 아,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하신 거죠. 저는 이제 4.3인데 이제 4.5에서 계속 들어가신 분들 여기서 이제 올 때까지 왔다. 왜냐하면 1월에 4.8을 찍었고 네. 4월에 4.6까지 갔는데 그 상단을 계속 못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변동성은 클 겁니다. 근데 고점은 저는 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여기서 같습니다. 뭐 4.8, 9 뭐 이렇게 갈 일은 거의 가능성 없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진짜 아까 파월이 걱정한 것처럼 관세 영향이 너무 세게 나와서 물가가 저는 진짜 한 연말에 4%까지 가면은 이상 징후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추정한 물가 올해 상단 3.3%거든요. 예. 근데 진짜 4% 가까이까지 가면 진짜 인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만 그때를 기회로 노려야 된다. 아, 만약에 그렇게 가면 금리 진짜 그렇게까지 가면은 진짜 침체의 시그널들은 되게 많이 올 거예요. 네네. 아. 그때를 진짜 노려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언제 시점을 투자를 들어가는지는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잘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채는 네. 저는 투자에 지금 나쁘지 않은 환경은 맞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환율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 그쵸, 미국채 그쵸, 하려면 그쵸. 환율도 얼마예요, 괜찮아요. 지금 1,370원, 1,360원 이 정도. 저는- 환율도 좀 괜찮아 보이세요? 저는 그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하단이 1,350원에서 1,360원대고 네. 이게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350원에서 1,400원 레인지가 네.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겪었고 작년에 겪었었던 1,430에서 1,500 레인지보다는 내려온 건 맞는데 네. 이 안에서 등락을 하지 어느 한 방향으로 되게 세게 쏠리지는 못할 거다라고 좀 보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너무 크게 약해지지만 않으면, 네, 너무 크게 강해지지만 않으면 네. 지금 단계에서 이제 국채 사놓는 거, 미국 국채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 한 번 레벨 다운 환율이 레벨 다운 된 거는 이미 벌어진 것 같아요. 네. 5월 이후로.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환율도 잘 고려하면서 채권 투자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또 여쭤볼 게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 네. 네,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찬찬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김상훈 연구위원이었고요. 하나증권 좋죠? 좋습니다. 뭐가 제일 좋죠? 다 좋습니다. 이건 싫단 소리인데. 아니, 저희 사장님이 제일 좋죠, 뭐 이런 거.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네. 저희 분석내는 자료들이나 네. 이런 뭐 강의 같은 경우가 아. 되게 좀 퀄리티가 높은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몇몇 분들 나오시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그래요? 네, 뷰도 좋으시고. 네. 많이 알겠습니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한 번씩 좀 오프라인 세미나 한번 하세요. 지금 NH투자증권 지금 오프라인 세미나 한다고 지금 광고하고 있잖아요. 바로 오늘 지금 들어간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 오프라인 세미나가 언제 하죠? 광화문에서 네. 6월 23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신청받는 거는 네. 18일부터 20일까지 자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3일 동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구혜영 차장이 하필이면 채권 얘기해요. 오늘 하필이면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야 더 좋은 상품이 나와요. 좀 잔인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오늘 우리 김상훈 연구위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